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고려말 공민왕 시대 전라도 전주에 글 잘하고 유독 글씨를 잘 쓰기로 소문이 난 채부라는 소년이 홀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원인 모를 병으로 증조부 때부터 아버지 때에 이르기까지 혼인한 후 첫 아이를 임신하면 아이를 보지 못한 채 세상과 작별하였던 것이다. 채부 또한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유복자로 태어났다. 아들이 마을에서 천재로 소문이 날 정도로 총명하고 성장할수록 외모 또한 정수해지니 채부의 어머니는 말 못할 고민이 늘어났다. 채부의 나이가 10살이 넘어 혼인할 나이에 가까워지니 이제는 그 고민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채부가 홀로 방에서 책을 읽던 중에 아, 어머니 하고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더니 붓을 쥐고 글씨를 쓰듯이 오른팔을 뻗고 손을 친 채로 그만 숨이 멎고 말았다. 비명소리를 듣고 놀라 뛰어들어온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에 아연실색하여 아들에게 달려들어 와락 껴안았다. 품속에 안은 아들의 꽃감은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자 어머니의 마음은 미어지는 듯했다. 오랜 시간 여기저기 아들의 몸을 주물러도 보고 가슴으로 꼭 안아보기도 하며 온갖 처방을 다하였으나 아들은 어떠한 미동도 없었다. 며칠이 지나 더는 회생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기에 어머니는 장례 치르는 것을 도와줄 일꾼을 구했으나 어린아이가 기괴한 모습을 하고 행사한 것은 필시 하늘이 노해서 그리 된 것이라며 도와주길 꺼려했다. 채부의 어머니는 귀한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도 분하고 원통한데 아들의 모습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더욱 애달프고 분하여 더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아들에게 깨끗한 옷을 지어 입히고 이불에 들들 말아 등에 업은 뒤에 산속 양지 바른 곳을 찾아가려 집을 나섰다. 산길로 접어드니 비장하고 외통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듯 산새들이 청아하게 지저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산새 소리를 비집고 등 뒤에서 재채기 하는 소리가 나지막이 들렸다. 등 뒤에서 들리는 재채기 소리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니,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 게야? 혹여 우리 아들이 깨어난 겐가? 생각이 이에 미치자 어머니는 서둘러 아들을 등에서 내려 이불을 펼쳐보았다. 어머니가 아들을 살펴보니 굽혀있던 팔과 쥐었던 손이 펴져 있었으며 몸에 더운 기운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기쁜 마음에 어머니는 얼른 아들을 이불에 다시 감싸 업고 집으로 돌아와 아랫목에 눕혔다. 어머니는 밤이 새도록 아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탕약을 입에 흘려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지쳐 잠이 든 어머니를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며 채부가 흔들어 깨웠다. 아들아, 정녕 네가 살아 들어온 것이냐? 어머니는 아들을 와락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채부는 잠시 깊은 잠을 잔 것뿐인데 평소답지 않은 어머니를 대하고 보니 이상하여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잤는지요? 오, 그래, 그래. 꽤 많이 잤단다. 회생한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품에 꼭 안았다. 이어서 아들은 자신이 희한한 꿈을 꾸었다며 어머니에게 들려줬다. 어머니, 글쎄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흉측하게 생긴
어떤 낯선 아저씨가 다짜고짜 저를 꽁꽁 묶어서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사내는 염라국의 사자인데 판관의 명으로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이라고 했다. 제부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린 채 염라국 판관 앞에 가서 억울해하자 판관이 말했다. 얘야, 너무 두려워하지 말거라. 네, 염라대왕님의 명으로 새로 명부를 꾸미는 임무를 받았는데 그 명부는 꼭 10살이 넘은 아이의 글씨로 만들어야 하지 뭐냐. 네가 글씨를 잘 쓴다는 소문이 이곳까지 들려와 이리 데려온 것이란다. 그만 울음을 그치고 오래된 명부에서 새 명부로 글을 베끼거라. 잘하면 그 상으로 네 생명을 원래 받은 것보다 더 늘려주마. 이 말을 듣자 채부는 상을 준다는 말에 울음을 그치고 정성을 다해 몇 날 며칠 새 명부에 열심히 글씨를 썼다. 채부가 새 명부를 다 쓰자 판관은 채부를 칭찬하고 생명을 늘려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사자에게 명하여 이승으로 다시 보내주라고 했다. 채부는 기쁜 마음에 사자를 따라 염라국에서 이승으로 향하는 길을 떠났다. 그런데 한참을 걷던 중에 어느 대문 안에서 어린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채부가 슬쩍 문 안을 보니 자기 또래의 어린 여자아이가 여러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채찍을 맞는 것이다. 여자아이는 이승에서 죄를 지어 저승에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채부는 자신이 상으로 받은 생명을 여자아이에게 나누어 달라고 청했다. 어허, 이를 어찌할꼬? 죽은 자를 되돌려 보내는 것은 염라대왕만이 할 수 있느니라. 어르신, 제가 판간 날있게 부탁드려 보겠으니 다시 돌아가 주셔요. 제발요. 사자는 채부의 뜻이 가상해서 다시 판관에게로 갔고 채부가 판관에게 청하자 판관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다, 네 청이 기특하니 염라대왕께 말씀을 드려보겠느니라. 어흠. 판관이 한참 뒤에 돌아와 염라대왕이 채도령의 뜻을 칭찬하며 청을 들어주었다고 전했다. 어머니, 이리에서 아깝지만 상으로 받았던 늘어난 생명은 없던 것이 되었지만 그 여자아이를 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8글자가 적힌 종이 쪽지를 주며 이대로 따르면 혹시라도 제 명을 늘릴 수 있을 거라 했어요. 어머니는 그 종이쪽지에 적힌 글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채부는 곡조문하 가패 설랑이라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글씨의 뜻이 구부러진 대추나무 옆 문 아래에서 헐가페라는 낭자를 찾으라는 것인데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 꿈 얘기를 천천히 듣던 어머니는 흐뭇해하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비록 명이 늘어날 것이 없던 일이 되어 아쉽지만 우리 착한 아들이 꿈에서도 복된 일을 하여 염라대왕께서도 너의 살 길을 열어주시려나 보구나. 그 이후 최도령은 전병치레 한 번 없이 무탈하게 성장하여 어느덧 혼기를 넘기게 되었다. 이러다 보니 어머니는 아들의 혼인을 더는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또 한편으론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게 되었다. 에휴, 어찌하면 좋을꼬. 차마 대를 끊을 수도 없고. 어머니는 이런 걱정을
아들에게 얘기하기로 마음먹고 탄식하며 아들에게 집안의 내력을 전했다. 이를 들은 체부는 깊이 생각한 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어머니에게 혼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에 눈물을 흘렸으나 아들의 청대로 마을에서 인물 좋고 참한 처자를 며느리로 맞았다. 그런데 아들은 혼례를 올렸으나 정작 신부와는 부부의 연을 맺지 않고 각방에서 기거했다. 아들 체부는 대를 이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혼인은 하였지만 혹여 홀로 된 어머니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이 또한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체부는 이런 사정을 아내에게 차마 말은 할 수 없어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었다. 새색시는 남편이 자신을 멀리하니 소가리를 하였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차마 묻지를 못했다. 어머니 역시 아들 레이가 거리를 두는 것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 아파했다. 이렇게 수개월을 지내다 보니 최부는 한 집안에서 각방을 쓰면 아내가 수박 맞았다고 생각할 것이 염려되어 각방을 쓸 핑계를 찾다가 마침 집안 어른 중에 평안 감사로 부임하는 것을 알고 따라가 과거 공부하며 지내기로 했다. 체부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아내를 한시도 잊을 수 없었으며 그럴수록 더욱 학문에 정진하였고 책방에서 하루 종일 글을 읽으며 지냈다. 이렇듯 속절없이 몇 해가 지나던 어느 날 어머니와 아내가 간절히 보고 싶어 답답한 마음에 정원을 거니는데 기이하게 구부러진 대추나무 옆으로 난 문으로 어느 여인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체부는 여인의 미색이 출중한지라 더욱 내해하여야겠다는 생각에 황급히 발길을 돌려 걸어갔다. 그런데 뒤에서 여인이 자신을 불러 세우는 것이다. 여보셔요, 선비님. 아니, 대관절 니신데 저를 부르시는지요? 저는 이 가나에 속한 기생 설가페라 하옵니다. 여인의 이름을 듣고 체부는 갑자기 어릴 적 꿈에서 들었던 문구가 생각이 났기에 여인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지난 몇 해 동안 선비님을 지켜보았사옵니다. 저는 비록 천한 몸이나 선비님 같은 훌륭한 치아비를 만나기 위해 그동안 수절하였습니다. 앞으로 선비님을 지아비로 모시고자 하오니 거절하지 말아주셔요. 이렇듯 여인의 갑작스런 고백을 듣고 체부는 놀랐으나 점잖게 사양했다. 어허, 나는 이미 혼인하여 고향에 아내가 있소. 어찌 또 아내를 맞이할 수 있겠소? 제부가 이리 수차례 거절하였으나 여인이 뜻을 굽히지 않고 간곡하게 청하는지라 제부는 한참을 생각했다. 어허,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닌가? 이 상황이 꿈에서 들었던 글귀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혹 이 여인이 나를 절명의 순간에서 구할 은인이란 말인가? 생각이 이에 이르자 제부는 여인을 받아들여 한 방에서 지내기로 했으나 남녀간의 예를 엄격히 지켰으며 여인 역시 정숙하게 행동하며 체부를 뒷바라지하였다. 이러는 동안 한결같은 설여인이 체부의 마음에 들어왔다. 그럴수록 체부는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설여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체부는 설여인에게 그간 집안의 내력과
비록 혼인하였으나 아내와 각방을 쓸 수밖에 없는 얘기를 들려줬다. 비록 한 방에서 지내지만 그대와도 각방을 쓰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미안한 마음이라오. 사람이 순리대로 살아야 하거늘 다가올 두려움 때문에 자연의 이치를 어긋나는 것 또한 아닌 듯하오. 내 고향에 내려가 기별을 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제부는 평안감사에게 설려인을 속량해달라고 부탁한 후 고향으로 내려갔다. 반갑게 맞는 어머니와 아내를 보니 최부는 모든 시름이 없어지는 듯했고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에 아내와 더 이상 각방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꿈같은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내는 태기를 보이기 시작했다. 제부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집안에 대물림하는 형사 그리고 과거 꿈 얘기와 현실에서 설려인을 만난 일을 아내에게 들려주었다. 부인, 꿈에서 예언한 것도 있고 하니 당신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설려인을 맞아들여야겠소.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 역시 그동안의 의혹이 풀렸으며 남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부부가 이리 말을 마치자 밖에서 제부를 찾는 손님이 왔다. 밖으로 나가보니 그곳에는 뜻밖에도 설 여인이 와 있었다. 자초지종을 묻고 제부는 설 여인을 어머니와 아내에게 소개했으며 사정을 이미 알고 있는지라 어머니와 아내는 설 여인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설 여인은 집에 들어온 이후로 어머니와 첩부인을 정성껏 대하였기에 집안이 화목하게 잘 지내게 되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첩부인이 만삭이 되어가는 어느 날 제부는 글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자신과 닮은 젊은이가 다가오더니 자신이 제부의 아버지라고 했다. 제부는 비록 꿈이지만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대하니 기뻤다. 아들아, 네가 이토록 훌륭하게 성장하였고 부사 또한 있게 되니 기쁘기 한량없구나. 하지만 이 아비가 네게 닥칠 불행을 자시할 수 없어. 염라국 방관나리께 너를 구명할 방도를 청하니 한 가지 계책을 일러주시는구나. 꿈에서 깬 제부는 다음날 아침 꿈에서 예언한 대로 마침 집 앞을 지나는 칼장수를 불러 큼지막하고 예리한 칼을 사서 품속에 지니고 홀로 밤을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밤이 깊어지자 방문을 열고 어두운 방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것이다. 제부는 이유를 불문하고 꿈에서 일러준 대로 괴물체를 향해 힘껏 칼을 휘둘렀다. 순간 어이쿠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쿵 하고 쓰러지는 것이다. 언뜻 달빛에 비친 쓰러진 형체는 아무리 봐도 사람의 모습이니 제부는 자신이 사람을 해한 게 아닌가 하여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집에 더는 머무를 수 없어 그 길로 집을 나섰다. 한편 다음날 아침 최부의 방에서 쓰러져 있는 낯선 사내를 발견하고 가나에 고하니 그 사람은 수년 전부터 인명을 해하고 감쪽같이 도망다녀 수배령이 내려진 흉악범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체부가 보이지 않으니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설 여인은 근심이 쌓였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지만 체부에 대한 어떠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남은 가족들은 혹여 체부가
집안의 내력처럼 이미 세상을 뜬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여인은 채부를 찾겠다며 머리카락을 밀고 머리에 고가를 쓴 여승의 복색을 하고 길을 나섰다. 어머니와 만삭의 첫 부인은 설여인의 결연한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부디 뜻을 이루어 채부와 설여인이 무탈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배웅했다. 이렇게 정처 없이 길을 떠나길 언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아무런 단서도 없이 떠난 길이라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구석구석 찾아 걷다 보니 전국을 유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여인은 계속된 강행군으로 지쳐 힘없이 걸음을 옮겨 정자나물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려 하는데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다 떨어진 수건을 얼굴에 둘러쓴 남루한 거지 행색을 한 사내가 앉았다. 한참을 쉬던 중에 두 사람이 얼핏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거지 행색의 사내가 얼굴에 뒤집어 쓴 수건을 풀어내리고 설여인에게 다가왔다. 설여인 역시 사내를 보고 달려갔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와락 끌어안았다. 아니, 이 얼마만이요? 서방님. 그 거지 사내는 다름 아닌 채부였던 것이다. 너무나 바라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니 설여인은 이 일이 꿈인 듯했다. 채부 역시 꿈에서 아버지의 말대로 행했지만 막상 사람을 해하고 보니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세상을 떠돈 것이었다. 설여인은 여차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날 밤에 침입한 사람은 수배령이 내려진 흉악범이었으며 오랜 시간 미모의 설여인을 마음에 두고 차지하려는 속셈으로 채부를 해하려 들어왔다는 것이다. 채부는 자신을 찾으러 다닌 설여인과 집에서 기다리는 어머니와 첩부인 그리고 아직 보지도 못한 아이를 위해 더 이상 떠돌아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날 밤 쓰러진 사람이 비록 흉악범이지만 사람을 상해하였으니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관아에 찾아가 자수하였다. 수령은 채부가 비록 사람을 상해하였으나 정당방위의 정황이 보이고 덕분에 흉악범을 잡게 되었다는 생각에 사건의 전말과 함께 채부를 사면할 것을 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국민왕은 상소를 접하고 안타까운 사연에 눈물을 흘렸으며 수령의 청을 받아들여 채부를 사면해 주었다. 설여인과 함께 집에 들어온 채부는 벌써 훌쩍 커버린 아들을 품에 안으며 가족들과 대화하였으며 어머니와 첩부인 그리고 설여인과 단란한 생활을 하였다. 채부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학문에 정진했고 과거에 장원급제하였다. 하지만 고려의 국운이 다하고 조선이 건국되니 채부는 시류의 변화가 한탄스러워 벼슬의 뜻을 잃고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태종이 그의 일화를 접하고 재주를 아까워하여 벼슬을 내렸으며 세종대에도 중용되어 보조 판서에 제수되었다. 채부는 꿈에서도 베푼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83살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